주요국 증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5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중 만선을 돌파했고요. 코스피도 코로나19 이전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악으로 치닫는 실물 경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와 이 주식이 따로 움직이는 그레이트 디커플링 속에서 이 증시와 산업계의 미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세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 세계 주식시장 실물 경제가 전혀 따로 노는 지금 디커플링, 그레이트 디커플링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 시장 동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실물 경제만 살펴보게 된다면 기업 실적은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 기업 실적 전망들을 살펴보면 아마 사상 최악의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그런 이제 소식, 그런 악재와는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경기 선행적인 요소가 있다. 대체로 6개월 정도 경기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러면 6월 달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12월 정도의 전체 글로벌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과열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상당히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고 과열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제기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경제 실물 지표와 주가가 따로 노는 상황. 네. 김광석 실장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아마 이 현재를 살아가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 예.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세계 경제를 놓고 봐도 한국 경제를 놓고 봐도 실물 경제의 충격이 연간으로 보면 2020년의 충격이 맞습니다. 다만 2020년 연중을 분기별로 쪼개면 그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시점이 어딜까? 그게 이제 2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는 2분기고요. 한국 경제는 오히려 1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 4월에 가까운 3월에 더 집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의 충격은 1, 2분기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주식시장의 충격은 먼저 있었다. 이제 선행지표 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디커플링이 아니라 어쩌면 선행하는 주식 지표를 실물 경제를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다가 대부분 회복을 했잖아요. 이른바 그렇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은 뭐 장중에 이제 만을 넘어섰으니까. 네네. 그런데 뭐 선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황세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좀 과열 기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기준을 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열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일단 이제 반등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등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은 결국은 해결될 위기인 거거든요. 본격적인 치료제의 개발이라든지 혹은 백신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당연히 코로나19는 해결이 가능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뚜렷한 가시적인 백신의 개발 내지는 치료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되고 있는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기가 어려운,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점 1,450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50까지 내려갔었고요. 3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200 이 전 고점, 저점을 찍기 이전에 가장 높았던 점이 2220, 30 이 근처였거든요. 근데 전 고점까지 이미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전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3개월도 채 안 된다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연히
크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걸렸던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거의 2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불과 3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이 짧은 기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죠. 상당히 빠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통 주가가 이제 과열 상태인 거냐 아니면 적정 상태인 거냐를 평가를 할 때 네. PER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보통 PER,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1에서 12배, 11배에서 12배 사이에서 보통 많이 움직이고, 평균적으로 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미 16배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이렇게 높은 PER이 과연 괜찮은 PER이냐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지금 증시에서도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또 우리는 코스닥이 강세인데 이들 업종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타격이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국은 코로나19의 타격도 심하지만 예. 오히려 이런 영역의 산업들은 향후 더 유망한 산업이다. 소위 많이들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하듯이 포스트 코로나를 그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산업을 지탱할 만한 그런 산업들이 무엇일까를 주목함에 따라서 소위 이제 미국에서는 가팜 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또 이 낮은 금리에 저축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 투자 자체가 말 그대로 대형주 혹은 유망 산업 이런 영역으로 많이 쏠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기업들, 가파 혹은 언택트 산업을 리딩하는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예. 지금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시장을 지금 끌어가는 것도 비대면 업종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계속 미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 과열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주식시장을 가장 이제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더 갈 것이냐 혹은 조정이 올 것이냐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주변 이제 주식시장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일단 유동성은 여전히 대단히 풍부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고요.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 유럽의 ECB, 일본의 이제 일본 은행까지 포함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풀어놓은 유동성을 단기간 안에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 대단히 낮아 보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 달까지는 이런 유동성이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시장밖에 없습니까? 사실 유동성이 갈 수 있는 시장 현재로서는 세 군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ELS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 세 개 시장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ELS 시장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많이 터졌었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예적금에서 1%의 이자율도 받기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ELS에서는 요즘은. ELS는 현재도 아직까지는 3% 내외의 수익률을 3%. 기대할 수 있는 ELS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당연히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투자자들이 ELS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시장은 잠재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하죠. 다만 현재는 대출 규제라든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그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흘러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머지
시장은 주식시장밖에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예. 다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의 조정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이 이전 3월 달처럼 대규모 조정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일정 부분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장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와 비교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상승세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슈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한 가지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홍콩 이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홍콩의 이제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6%가 이제 홍콩으로 가고 있었는데 홍콩 전체 수출액의 약 90%가량이 중국 수출입니다. 근데 중국 수출액 전체에서, 그러니까 재수출인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재수출 기지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근데 재수출 기지에서 주로 어떤 품목을 수출했나 보면은 한 80% 정도가 반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법인들도 우리 국내 해외 체류 법인 계열사들도 이제 SK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홍콩에 머물고 있거든요. SK 계열사만 해도 33개 정도가 됩니다. 예, 홍콩에만 오, 많네요. 그럼 이제 이런 홍콩에 머무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엑소더스 이제 홍콩을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이라든가 중국 이외의 다른 수출 경로 그 자체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 홍콩 이슈가 같이 이제 반도체 산업과 전자 산업에 맞물리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황 의원님, 이 외환 시장을 보면 좀 글로벌하게 이 달러가 좀 약세로 기울었잖아요. 우리 원화를 비롯한 이제 신흥국 통화들이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유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달러 약세는 외국인 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약세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달러 약세의 원인은 역시 연준이 대규모로 풀어놓은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대규모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미국 연준이 가장 많은 자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 약세를 지금 용인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정책 방향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달러 약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져야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된다면 환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주가가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코로나가 바로 그 심각하게 터졌을 때, 김 실장님, 뭐 우리가 달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때 달러 때문에 스와프 체계라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벌써 이제 달러가 약세돼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돌아올 정도로 본다면 그 시장의 흐름의 변화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페드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이 통화 정책 의사 결정을 내린 적이 처음이거든요. 역사상.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왜 안 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망치를 못했고요. 되게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 4월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3분의 1 조각 보고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150페이지짜리의 풀 페이퍼가 나와야 되는데 이후 내용은 5월, 6월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도 급등락하고 있고 주가나 여러 금융 지표들도 급등락을 하면서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혼조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물론 조금 이따 이제 지금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은행이
마이너스 5.2%를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올해 세계 성장률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숫자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갑자기 제가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느낌인데요. 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가 마이너스 3.0%였어요. 지난 4월 달에. 네. 근데 월드뱅크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5.2%였습니다. 예. 다만 이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주의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월드뱅크의 성장률 전망치하고 IMF와 OECD의 전망치하고 추산 방법, 집계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고스란히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IMF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제적 권위랑 뭐 그런 여부를 다릅니까? 떠나서 네. IMF와 OECD는 이제 PPP 기준이라고 해서 구매력을 평가해서 예. 그 각국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GDP, GNI를 계산하고요. 이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장 환율. 3년 평균 시장 환율을 적용해서 GDP를 추산하는 방법이다. 어쨌든 추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5.2, 마이너스 5.2와 IMF의 3.0, 마이너스 3.0%를 직접 비교하시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추세를 이 변화치의 추세를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폭인 건데요. 2.5에서 마이너스 5.2%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정폭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IMF의 조정폭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IMF는 지난 4월에 약 6.3%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거고요. 네. 이번에는 7%가 넘게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 조정폭을 좀 비교하시면 좋겠는데 이 조정폭을 비교하는 데는 지난 4월과 최근 6월간에 벌어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됐었다가 4월까지만 해도 6월까지는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또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홍콩을 중심으로 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하방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조정폭이 커졌다. 그러니까 왜 IMF보다 월드뱅크가 더 안 좋게 보는가라기보다는 시점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드뱅크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1년에 2차례 발간합니다. 네. 1월과 6월. 아, 근데 IMF는 4번 하거든요. 네. 1월, 4월, 7월, 10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MF의 7월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 3.0%로 봤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120개월 이상 계속된 미국의 장기 호황은 끝났다. 이미 네. 코로나 이전에 네네. 정점을 치고 끝났다고 네. 이런 보고서 나왔죠. 네. 그것도 결국 이제 그 시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하반기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과 유로존과 중국은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거든요. 20년, 21년. 그러니까 IMF는 그 나라들을 이제 그룹 오브 포라는 표현을 썼어요. 빅 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은 안 좋고 나머지 세계 경제는 좋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19가 처하면서 이 선진국들의 충격이 더 컸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2019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네.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2차례 인하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추가 금리, B컷의 금리 인하를 추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미국 경기의 장기 호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이 이미 전환된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다만 이런 이미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했는데 그 터에 코로나19 사태가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어서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더 우려가 큰데 특히 고용이요. 오늘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석 달째 내리막입니다. 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이 하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국내 경제 활동은 빠른 속도로 재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제 회복되는 속도보다 해외에서 경제 회복이 되는 속도가 훨씬 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 일본 쪽 보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내지는 경제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더 악화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1차 무역 협정이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무역 협정이 지켜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장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은 수출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상황 정도로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소한 4분기 정도 근처까지는 가야 이런 것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고용 쪽에 있어서는 물론 최악의 상황은 지금 이제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거의 이제 저점 근처까지 와서 고용 상황도 조금씩 완만하게 개선되는 쪽으로 이제 전환될 그런 변곡점 근처에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번 통계를 가지고 약간 계속 안 좋은데 그 네.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취업자가 네. 5월에 39만 2천 명이 줄었는데 네네. 지난 4월에 줄은 것보다는 덜 줄었다. 뭐 이런 네. 데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뭐 네. 타당한 해석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네.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를 볼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이 지금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5월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5월 지표라 하면 이게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매월 이 15일이 있는 그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15일이 있으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 주 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신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느냐 이런 여러 질의들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5월 중순 시점의 고용 동향을 지금 받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더군다나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무섭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용을 당장 줄이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무급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무급 근로자들은 취업자일까 실업자일까? 네, 취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무급 휴직자들은 이제 휴직이 계속 길어지면 급여도 없죠. 그리고 일도 못 하죠.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 여행산업, 면세점업 이런 산업들은 더 심각합니다. 취업자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무급 휴직자가 취업자였다가 실업자로 전환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저 이제 유동적으로 취업자를 뭐 소위 해고하는 그런 절차는 굉장히 더디게 걸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용에 오는 충격은 지속적일 수 있고 이제 아직도 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 이제 39만 명 이렇게 됐는데 이 39만 명의 감소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했지만 예. 여기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57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자의 정의가 네.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이제 노령 일자리 이런 것들, 소위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시적인 취업자들을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용 통계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말 그대로 고용 시장이 회복되는 조짐 속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자, 황 의원님, 이 연준이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네네. 회의를 하는데 네. 뭐 약간의
버블 거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돈을 푸는 그런 통화? 일단 기본적인 변화적인 급격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앞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상황, 특히 이제 경제 지표에서 확실히 개선세가 보여야 통화 정책의 변화 내지는 양적 완화의 변화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고용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이제 경제 활동의 본격화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대단히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페드가,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기존의 통화 정책, 지금 제로 금리, 그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스탠스가 변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표해 왔었는데 무제한은 조금 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양적 완화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무제한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들이 높다. 네. 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페드의 스탠스의 변화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김광 실장님은 어떻게 이번 회의를 예상하십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은 예. 없겠죠? 예, 금리를 이번에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오늘이죠. 오늘 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예. 새벽 3시 반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새벽 3시 반에 깨실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금리를 추가 인하했을까? 예. 아니면 지금 더 집중되는 그 연준의 발표는 기준금리 의사결정보다도 페드의 경제 전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그렇습니다. 전망이죠. 계속 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원래는 이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페드의 경제 전망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 페드는 경제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하든 인상하든 결정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논리 없이 이 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할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그 페드의 경제 전망 보고서,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인 거죠. 네, 그런 페드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 우려,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IMF나 월드뱅크가 평가했던 것보다 좀 좋게 평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페드의 어떤 경제 전망 보고서에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 연준의 경제 전망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